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여러 번 사업에 도전하셨어요. 처음에는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셨어요.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죠.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와의 불화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셨고 지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사업 관련 서류를 정리하거나 작은 문제로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죠. 어머니도 아버지를 걱정하며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결국 마지막 사업마저 실패한 뒤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짐이 될 수 없다며 쪽지를 남기고 홀연히 떠나셨죠. 그날 나는 아직 어렸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동시에 집안일과 나를 돌보셨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평범한 가정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안정된 일상과 가족의 따뜻함이 더욱 간절했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평범한 가정이 너무 부러웠어요. 시간이 지나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책임졌고, 저는 집에서 두 아이, 아들과 딸을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저희 어릴 때 꿈을 그리고 있는 듯 했어요. 지방의 작은 전셋집에서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매우 만족한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을 회사로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이 돌아올 때를 준비했죠.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돕고 저녁 식사를 차리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특별히 큰 갈등 없이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직장 생활이 바빠질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보낼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가거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며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특별한 갈등 없이 서로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챙기고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유지했죠. 삶의 특별한 굴곡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마치고 있었을 때 집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 급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다소 조심스럽게 혹시 차용달 씨 따님 맞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죠.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저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살았는데 그 이름이 다시 들려온 겁니다. 그분은 차분히 말씀을 이어가며 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어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혹시나 해서 친자 확인을 위해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소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당황스러웠고 감정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나던 그날의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그 이후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고단한 살.
그동안 내가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작업을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감정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혈연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어쩌면 이 순간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 동안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인연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분이 전한 소식은 단순히 아버지의 부고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저 막막하고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죠.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재산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 절차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고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이 앞섰어요. 왜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런 거대한 재산을 남기고 가신 걸까요? 이 재산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상속 절차의 복잡성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재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던 아버지와 다시금 연결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더듬어가는 과정이기도 했고 잊고 지내려 했던 가족의 상처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삶의 궤적과 감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가면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그리움,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오랜 상처들을 조금씩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었죠. 그동안 작은 전셋집에 살면서 아이들이 방이 좁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새로 구입한 집은 널찍한 거실과 아이들 각각의 방, 정원까지 있는 넉넉한 공간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아이들이 새 방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도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유럽으로의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전에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조차 자주 가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마음껏 시간을 내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어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즐거워했고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데이트하는 기분을 만끽했죠. 그동안의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시댁에도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 댁의 오래된 가전과 가구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동안 교체하려고 생각만 했을 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이번 기회에 최신형 가전제품과 새 가구들로 집안을 새롭게 꾸며드렸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은 물론이고 편안한 소파와 침대까지 모두 바꿔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놀라시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선물을 드린 제 마음도 뿌듯했고 그동안 해드리지 못한 것을 보답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에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가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던 남편도 점차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말을 하곤 했죠. 이번에 차를 바꾸고 싶은데 좀 좋은 모델로 가야 하지 않겠어? 라며 값비싼 외제차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이제는 경제적 걱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고가의 물건들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 같았죠. 시댁에서도 점점 요구가 많아졌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너희 시누이 집도 이번에 새 가전제품으로 바꿔주면 좋겠더라. 너희 집처럼 말이야.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라며 이것저것 해드렸지만 점점 그 요구가 빈번해지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인 듯 이야기하시는 시댁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돈은 사실 우리 집안에 들어온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 아무리 내 아버지가 남긴 거라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돈 아니겠니? 라고 하시며 추가로 땅을 구입해 보자는 제안을 하셨죠. 마치 아버지의 유산이 제가 아닌 시댁의 공동재산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도 그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좋은 요양시설이나 별장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며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저에게 제안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단순히 가족을 위해 생각하는 줄 알았지만 점차 돈의 무게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거절이 반복되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남편은 식탁에서 불만스럽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까지 가족을 외면할 필요가 있냐? 라고 말을 꺼냈어요. 마치 제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너도 알잖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어. 이럴 때 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며 설득하려는 남편의 말투 속에는 이미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향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예뻐해 주시고 자주 연락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죠. 내가 가족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니? 그 돈이 있는 덕분에 다들 편안하게 지내는 거잖아. 좀 더 가족을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니? 라며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시누이는 언니는 정말 돈에 너무 인색해.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거절할 거면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라며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제게 다소 서운하다는 뉘앙스로 요즘은 우리 며느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시아버지가 농담처럼 던졌어요. 그 말에 남편과 시누이도 맞장구를 치며 맞아. 요즘은 너무 따지고 드는 게 많아졌어. 라고 했죠. 그 순간 마치 제가 가족의 일원이 아닌 외부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계속되는 그들의 요구와 비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나에게는 아픈 과거와 오랜 기다림의 결과였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저 당연한 혜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기대를 거절할 때마다 가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말에 저도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고 그래서 큰 가게를 하나 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안심했죠. 가게에 들를 때마다 남편은 활기차게 직원들과 일을 나누고 마치 사업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에 여유가 생길 때쯤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가게 운영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라며 가게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는 날이 많아졌어요. 직원들은 점점 남편 없이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남편은 그저 관리자의 역할만 하며 점점 가게에서 멀어졌습니다. 가게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 남편에게 경각심을 주려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장기적으로 봐야지. 라며 가볍게 넘겼어요.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보다는 돈 쓰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듯 했어요. 비싼 시계를 사고 새로운 취미로 외제차를 시승해 보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돈을 쓰러 다니는데 더 바빠 보였죠. 매번 카드 명세서에서 큰 금액이 찍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가게를 내준 것도 결국 남편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아니라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핑계로 변질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계속되는 요구와 염치 없는 태도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기대와 당연한 듯한 태도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들의 요구를 참아가며 들어줬지만,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내어 남편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나와 상의 없이 돈을 써대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우리가 합의한 건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었지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었잖아. 남편은 처음에는 불쾌해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가게를 책임지지 못하면 가게를 정리할 거야. 그리고 재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내가 할 거야. 더 이상 시댁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거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에 대한 모든 결정은 내가 주도할 거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단호한 태도로 가게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의 수입과 지출 내역도 하나하나 살피며 재정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죠. 시댁에도 더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해 무언가를 부탁하려 했을 때 죄송하지만 더 이상 지원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 했어요.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끝없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와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죠.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제가 특단의 대책을 세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복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라며 계속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요즘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며 재정 지원을 은근히 요구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얼굴을 찡그리며 이제는 정말 정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하더군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거절할 때마다 언니는 정말 너무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라며 서운하다는 말을 계속 늘어놓았죠. 심지어 다른 친척들에게도 돈이 많으면서도 가족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뒷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덕분에 가족 모임에 나갈 때마다 싸늘한 시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가족을 배신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남편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에 다시 집중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기고 자신은 여가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게 상황을 점검하고 지적하면 가족도 좀 편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이런 태도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를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압박했고 그들의 태도는 변함없이 무리한 요구와 비난을 계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단호하게 선을 그어도 그들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듯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끊어낼 각오를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자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다 같이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가족들끼리 좋은 곳에서 푹 쉬고 오세요. 여행 경비는 걱정 마세요. 일단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오시면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이니?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구나. 라며 기뻐하셨고 시누이도 드디어 우리도 가족끼리 호화롭게 여행을 갈 수 있네. 라며 신이 난 목소리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족들은 곧장 고급 리조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예약하며 여행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화려한 해외여행을 떠난 동안 저는 오히려 그 기간이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지내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겼죠.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약속한 대로 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저는 그저 모른 척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약속을 했던 적이 있나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황하며 너가 분명히 여행 경비를 준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따졌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아,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행 다녀오신 거 축하드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불만과 당황스러움이 엿보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했습니다. 어차피 가족끼리 가신 여행인데 좋은 추억이 되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동안의 모든 요구와 비난을 참아가며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 결국 거짓된 인내였음을 깨달은 듯 보였어요. 그 후로 저는 시댁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불평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벽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호화로운 해외여행은 그저 그들이 저와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헛된 희망에 불과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부인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자 이내 태도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금세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그런데 우리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야. 나도 이 가정을 위해 노력했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어? 라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룬 재산이 대부분인데 남편이 그렇게 뻔뻔하게 반을 요구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남편은 마치 이혼을 당연한 계약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상속받은 돈이긴 해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 온 생활의 기반이잖아. 나도 그동안 당신 옆에서 고생했으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라고 덧붙이며 마치 자신이 마땅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논리에 기가 막히면서도 그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듯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사업을 핑계로 돈을 낭비하고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느라 애써왔던 것은 다 잊은 듯 오직 재산 분할에만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그의 표정에는 간절함보다 계산적인 냉정함이 엿보였고 나는 그 순간 그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자며 서둘러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고 내가 그의 요구에 반발하자 법적으로 따지면 어차피 내 권리는 보장될 거야. 라며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헌신과 인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남편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재산 분할에 관한 남편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은 아내 개인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남편의 노고는 상속 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과 분노가 엿보였지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상속금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고통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의 요구와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고 유럽 여행 중 사랑에 빠졌던 작은 마을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적한 주택을 구해 새 출발을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유롭고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아갔습니다. 친구들도 새롭게 사귀고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즐겼습니다. 가끔은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이 남긴 유산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준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호련히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집착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삶을 즐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남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란 걸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